미국과 중국이 서로 부과했던 관세를 90일 동안 대폭 인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주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통화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SKT가 유심을 바꾸지 않고도 동일한 보안 효과가 있다는 유심 재설정 기능을 도입했습니다. 유심 보호 서비스도 해외 로밍 중에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됐습니다. 어제부터 21대 대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가운데 정부가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선거 공정성을 해치는 위법 행위는 엄정 조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가공식품과 외식 물가가 오르면서 소비자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추경으로 확보한 할인 지원 예산을 소비가 집중되는 시기에 투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첫 소식입니다. 미국과 중국이 고위급 무역 협상에서 90일 동안 관세를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양측 모두 115%포인트 내렸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중국과의 무역 관계가 재설정됐다며 이번 주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통화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혜진 기자입니다. 미국과 중국은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후 첫 무역 협상 결과 양국이 서로 부과했던 고율 관세를 90일간 인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미국은 앞서 중국산 제품에 매겼던 145% 관세를 90일간 30%로 인하하기로 했고, 중국도 125% 대미 관세를 10%까지 줄일 예정입니다. 연일 맞불 관세를 주고받으며 치킨 게임으로 치닫던 미중 관세 전쟁이 잠시 휴전에 들어간 셈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양국의 이번 무역 합의와 관련해 가장 큰 성과는 중국이 시장을 개방하기로 한 거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중국과 무역 관계가 완전히 재설정돼 있다며 중국은 모든 비관세 장벽을 유예하고 없앨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China will also suspend and remove all of its non-monetary barriers. They've agreed to do that. Well, they're very numerous. But again, to me, the biggest thing that came out of that meeting is they've agreed. Now we have to get it papered, but they've agreed to open up China. It's going to be great for everybody. 자동차나 철강, 알루미늄, 의약품 등 품목별 관세는 이번 90일간 관세 인하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 미중 관계가 매우 좋은 상황이라며 이번 주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통화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에 부과하는 20% 펜타닐 관세에 대해선 중국이 해당 마약의 공급을 중단하면 큰 보상이 있을 거라고 언급했습니다. 미중 양국은 무역 협상을 이어갈 논의 체계를 구축하는데 미국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과 제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 대표, 중국 측에선 허리펑 국무원 부총리가 대표단으로 계속 참여합니다. 양국은 필요한 경우 고위급뿐 아니라 실무급 협상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KTV 이혜진입니다. 미국에서 열린 관세 전쟁의 합의가 점차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반도체와 의약품 등 품목별 관세 부과 대상 중심으로 미국과 적극 소통해 수출 영향을 최소화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신국진 기자입니다. 미국과 중국이 고위급 무역 협상에서 상대국 제품에 부과했던 고율의 관세를 한시적으로 대폭 인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앞서 미국과 영국은 10%의 기본 상호 관세를 유지하는 내용의 무역 협상을 타결했습니다. 이처럼 관세 관련 글로벌 논의가 구체화되는 가운데 정부는 김범석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 주재로 제4차 통상 현안 관련 범정부 국내 대응 TF를 개최했습니다. 회의 참석자들은 글로벌 관세 논의 과정에 대해 주요 분야별 품목별 관세에 대한 준비가 중요하다고 공감했습니다. 특히 품목별 관세 부과 대상으로 언급된 반도체는 미국과 적극 소통해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이 우리 의약품 최대 수출국인 만큼 의약품 역시 수출 영향을 최소화해 면밀히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또 농수산식품은 국내 영향을 분석한 뒤 농식품 수출정보 데스크를 운영, 대미 수출 문제 해소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회의에서는 추경에 포함된 관세 피해와 수출기업 지원 사업 집행 계획도 점검했습니다. 수출 바우처는 이달 중 사업 공고를 하고 6월부터 지급하는 등 집행에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긴급 경영안정자금도 5월 중 바로 신청 접수하고 원스톱 관세 대응 지원 본부를 중심으로 매주 접수 처리 중인 관세 애로 현황을 확인 후 대응합니다. 한편 정부 지원 대책을 기업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누리집의 글로벌 통상 정보와 관세 대응 지원 사업을 구체적으로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KTV 신국진입니다.
유심 해킹 사태 이후 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SK텔레콤이 어제부터 유심 재설정 기능을 도입했습니다. 교체 없이 유심 정보를 바꾸는 것만으로 피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인데요. 유심 보호 서비스도 해외 로밍 중에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됐습니다. 김유리 기자입니다. 유심 교체를 신청하고 대기 중인 고객은 11일 24시 기준 721만 명에 이릅니다. 실물 유심 부족이 이어지자 SK텔레콤은 12일부터 유심 재설정 기능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유심 정보 일부를 새로운 정보로 변경하는 방법입니다. 사용자 식별, 인증 정보 일부를 바꾸면 유출된 유심 정보로 복제를 시도해도 시스템 접속이 차단됩니다. 즉, 유심 교체와 동일한 보안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유심 교체와 달리 금융인증서나 티머니, 연락처 등을 재설정할 필요가 없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단, 유심 교체와 마찬가지로 유심 재설정을 할 경우에도 대리점에 직접 가야 합니다. SKT는 유심 교체 문자를 받고 티월드 매장을 방문한 고객분들을 대상으로 유심 교체하는 방법과 유심을 물리적으로 바꾸지 않고 하는 방식의 유심 재설정 방법을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고객분들께서는 이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유심 재설정을 완료했지만 향후 유심 교체를 원할 경우 전국 티월드 매장에서 1회 무료로 교체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불법 유심 복제를 차단하는 유심 보호 서비스도 한층 강화됐습니다. 이 서비스는 고객의 단말기 정보와 유심 정보를 하나로 묶어 관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하지만 해외 로밍 시 사용이 제한되는 불편함이 제기돼 왔는데 12일부터 해외 로밍 중인 고객도 유심 보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SK텔레콤은 현재 유심 보호 서비스에 가입돼 있지 않은 고객들을 대상으로 오는 14일까지 순차적으로 자동 가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미 서비스에 가입된 고객들은 12일부터 업그레이드된 서비스로 자동 변경됩니다. KTV 김유리입니다. 정부가 어제 21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한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습니다.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위법 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현석 기자입니다. 6월 3일 치러지는 제21대 대통령 선거의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가운데 정부가 공명선거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기간은 짧지만 어느 때보다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가 되도록 정부는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습니다. 금품 수수와 불법 단체 동원, 공무원의 선거 관여 등 5대 선거범죄 차단을 위해 범정부 차원의 모든 역량을 동원합니다.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은 선거관리위원회와 긴밀한 협력에 나섭니다. 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어떠한 불법 사항도 용납하지 않고 무관용의 원칙으로 대응할 방침입니다. 특히 선거 분위기에 편성한 각종 이익 집단들의 불법 집단 행동, 폭력 집회, 공무 집행 방해 등 법질서 훼손 사범에 대해서도 끝까지 수사하여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습니다. 정부는 이번 선거의 중요성을 고려해 국민이 빠짐없이 투표에 참여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선거 당일 투표가 어려운 유권자는 이달 29일과 30일 이틀 동안 진행되는 사전투표에 참여하면 됩니다. 아울러 민생산업 현장에는 근로자의 투표권 행사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KTV 윤현석입니다. 최근 가공식품과 외식 물가 등의 상승으로 소비자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 정부가 농식품 수급 안정을 위한 대응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최유경 기자입니다. 4월 소비자 물가 조사에서 가공식품은 지난해보다 4.1%, 외식은 3.2%가 상승했습니다. 소비자는 물론 식품 업계의 원재료 구입 부담까지 커지는 상황. 정부가 농식품 수급 안정을 위한 대응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주요 식료품 할당 관세 적용과 원료 구매 자금 지원 등 업계 부담 완화 조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또 추경으로 확보한 1,200억 원의 할인 지원 예산을 가정의 달 등 성수기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추경으로 추가적으로 확보한 할인 지원 예산 1,200억 원에 대해서는 가정의 달, 그리고 여름 휴가철, 그리고 추석, 그리고 김장철 등 성수기에 집중 투입해서
체감 물가를 낮추는 등 수급 및 가격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외식비는 배달 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해 공공배달앱 활성화를 추진합니다. 공공앱을 통해 2만 원 이상 3회 주문 시 만 원의 할인 쿠폰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오는 6월 말 지급 예정이며 650만 명 정도가 수혜를 볼 전망입니다. 지난해보다 5% 가까이 오른 축산물은 가공용 원료육 10,000톤의 할당 관세를 적용해 국내 공급을 늘립니다. 가정의 달 축산 자조금을 활용한 주요 유통업체 할인 행사도 이어집니다. 농산물은 봄작형 채소류 생산 증가로 1.5% 하락하는 등 비교적 안정세라고 정부는 설명했습니다. 사과와 배 등 과일류는 햇과일이 출하되는 7월까지 가격 안정이 지속될 거란 전망입니다. 정부는 가격 담합 등 불공정 거래 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관계부처와 함께 강도 높은 조사와 처벌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KTV 최유경입니다. 미용 주사와 도수 치료 등 일부 비급여 항목으로 향한 쏠림 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지난해 실손보험 지급 보험금이 15조 2천억 원 늘었는데요. 보험료 인상 효과로 실손보험 적자폭은 줄었습니다. 금융감독원이 올해 차세대 실손보험을 출시할 계획인데요. 중증과 급여 항목 중심으로 적정 보상하도록 개선할 방침입니다. 김찬규 기자입니다. 지난해 지급된 실손의료보험금이 15조 2천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년보다 8.1%, 1조 1천억 원 늘었습니다. 이 가운데 비급여 항목이 8조 9천억 원으로 절반이 넘습니다. 백옥, 신데렐라 등 이름을 단 미용주사와 도수치료를 비롯한 근골격계 질환 보험금이 각각 2조 8천억 원, 2조 6천억 원으로 전체 지급보험금의 35.8%를 차지했습니다. 암치료 관련 실손보험금보다 3배 이상 높습니다. 비급여 주사와 근골격계 질환 보험금 증가율은 전체 증가율을 상회하면서 보험금 쏠림이 심화하고 있습니다. 늘어난 보험금 지출은 소비자의 몫으로 돌아옵니다. 시차를 두고 보험료 인상분에 반영되는 겁니다. 지난해 실손보험 적자폭은 줄었는데 보험료 인상에서 비롯했습니다. 적자폭이 3,500억 원 줄어들어서 실적이 개선이 되었습니다. 적자 상태인 상태에서 보험사들이 보험료를 통계에 기반해가지고 조정했기 때문이고요. 과잉이라든지 치료비가 좀 많이 늘어날 경우에는 보험료 부담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금융감독원은 이런 비급여 쏠림에 따른 소비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실손보험을 손질하기로 했습니다. 비중증 비급여 항목의 자기 부담금을 높이고 비급여 주사나 근골격계 질환의 실손보험금은 일부 제한하는 등 과도한 지출을 막겠다는 겁니다. 금감원은 이러한 5세대 실손을 올해 출시할 계획인데 수요 조절에 따른 보험료 인하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금감원은 아울러 차세대 실손보험 출시를 앞두고 절판 마케팅이나 끼워 팔기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KTV 김찬규입니다. 정부가 시스템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나섭니다. 중소 팹리스 기업 대상으로 첨단 장비 공동 이용 사업을 추진할 계획인데요. 조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시스템 반도체 산업에서 설계 기업인 팹리스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소 팹리스 기업의 설계와 검증을 위한 고가 장비 확충은 큰 부담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첨단 장비 공동 이용 지원 사업을 본격 시행합니다. 반도체 설계 환경이 점점 고도화가 되고 복잡해짐에 따라서 설계하고 검증하는 데 있어서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게 됩니다. 거의 저비용이나 무료로 활용할 수 있게 지원을 한다면 아이디어만 가지고도 기업들이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인다는 점에서 산업부는 판교의 시스템 반도체 개발 지원센터에 올해부터 3년간 총 451억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시제품 칩 제작 전 칩의 실제 동작 여부를 가상 환경에서 미리 검증할 수 있는 고성능 컴퓨팅 환경 및 에뮬레이터 등이 도입됩니다. 장비 활용 교육과 기술 지원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할 계획입니다. 지역 기업을 위한 대책도 마련됐습니다. 대구에는 칩 검증 지원센터가 새로 생깁니다. 경북대 산학협력단이 주관하며 올해부터 5년간 217억 5천만 원을 투입합니다. 산업부는 수도권으로 편중됐던 검증 지원 사업을 확산시키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를 통해 자동차, 의료용 반도체 등의 신뢰성 검증에 나설 계획입니다. 정부는 올해 팹리스 기업을 위한 95억 1천만 원의 추경 예산을 7월까지 신속 집행할 방침입니다. KTV 조태영입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더 덥겠습니다. 볕도 강하게 내리쬐면서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은 수준을 보이겠는데요. 외출하실 때 자외선 차단제 꼭 바르시기 바랍니다. 한낮에 대부분 25도를 웃돌며 초여름 더위가 나타나겠습니다. 서울이 25도, 강릉과 경주는 29도로 동쪽 지역은 낮 기온이 30도 가까이 오르겠습니다. 오전까지는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과 충청 지역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게 나타나겠습니다. 오후에는 공기질을 회복하겠고 전국의 초미세먼지 농도 보통 단계가 예상됩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서울과 세종 25도, 대구는 28도, 강릉은 29도까지 오르면서 동쪽 지역이 더 덥겠습니다. 모레인 목요일에 비가 내리겠고 주말과 휴일에는 대체로 구름만 지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정부는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가 실시될 수 있도록 선거일까지 책임 있는 자세를 다하겠습니다.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20여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조 대통령 권한대행이 공정한 선거 관리를 강조했는데요. 정부도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공명선거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밝혔습니다. 대담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서로에게 경쟁적으로 매겼던 관세를 대폭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주 한미 관세 협상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는데요. 서울 스튜디오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박성국 앵커. 네,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20여일 앞으로 다가온 대통령 선거 그리고 제주에서 열릴 것으로 보이는 한미 고위급 통상협의 관련 내용 이종원 시사평론가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6.3 대통령 선거 이제 22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본격적인 선거 운동도 시작이 됐고요. 어제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이 선거 관리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공명선거 관계장관 회의를 열었습니다. 예. 평상시 이제 대선이나 일반 선거 때도 그러니까 이 즈음이 되면 공직선거 운동 시작이 되면 정부가 이제 관계장관 회의를 개최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크게 두 가지죠. 그러니까 한 가지는 이제 선거 스케줄대로 잘 진행이 되도록 이렇게 지원을 하는 것. 이제 그와 더불어서 이제 워낙 이제 선거가 최근에 와서 많이 치열해지면서 그러니까 그 위반 사례들이 많이 발생하죠. 불법 선거. 그래서 이제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그 두 가지가 이제 큰 축이 이제 될 거고요. 이번 같은 경우에는 또 대통령도 안 계신 상황이란 말이죠.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의 권한대행. 이제 그러다 보니까 또 이 경험도 좀 없으시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관계 장관들도 더 긴장할 수밖에 없는 그런 측면이 있고, 또 중앙선관위 관련해서는 일각에서 또 계속 불법 선거 의혹도 제기도 하고 있기 때문에 더 엄정하게 선거 관리를 하지 않으면 괜한 오해를 또 유발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더욱더 정부가 긴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이주 권한대행은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를 강조하면서 선거 관리에 관한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밝혔는데요. 내용 듣고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이번 선거는 단순히 새로운 국가 지도자를 선출하는 과정을 넘어서 국민 통합을 이루는 역사적 전환점이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선거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번 선거는 국민의 신뢰가 흔들리지 않도록 그 어느 때보다도 공정하고 투명하게 치러져야 할 것입니다.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고 유권자의 합리적 선택을 방해하는 위법 행위는 무관용 원칙으로 단호히 대응하겠습니다. 각 부처에서도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를 위한 공직기강 확립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가 실시될 수 있도록 선거일까지 책임 있는 자세를 다하겠습니다.
예, 거듭 강조된 단어가 바로 공정과 투명입니다. 이 외에도 이제 중점 단속 지점들이 좀 발표가 됐는데 네. 구체적으로 여론조사 위법 행위라든가 뭐 네. 딥페이크 관련 불법 행위 등이 담긴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중앙선관위 그리고 이제 정부가 가장 이제 관심을 갖고 집중 단속해 온 것은 금품 수수입니다. 예. 그래서 금품 수수 불법 행위가 발생하면 처벌 수위도 굉장히 좀 높고요. 예전에 워낙 뭐 돈봉투 전달하고 이런 게 많았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그는 사실은 뭐 딥페이크를 활용한 그런 또 온라인 불법 선거 운동이 또 굉장히 횡행해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 새로운 이제 그 과제로 좀 대두가 된 이제 그런 그 상황이고 또 최근 들어서 특히 이번 대선 같은 경우 굉장히 치열하게 지금 이제 선거전이 치러지게 됩니다. 이제 그러다 보면 이제 흑색 선전이 굉장히 난무하게 돼 있죠. 온라인상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또 그 연장선에서 그 상호 간의 약간 폭력 행위 그런 우려도 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전방위적으로 이제 대응을 해야 되는 그러니까 과거에 비해서는 대응해야 할 가짓수가 많이 늘었다. 일단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이주 권한대행도 위법 행위에 관한 무관용 원칙을 밝혔는데 이 관계 부처들이 바로 행안부와 법무부입니다. 그래서 네. 관계 부처도 관련 브리핑을 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이제 불법 선거 행위들이 이루어지면 이제 그 지역 이제 선관위 차원에서 적발을 먼저 하게 마련이죠. 그래서 이제 고발을 이제 하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경찰 수사 거쳐서 검찰 그리고 이제 이게 재판으로까지 이제 이렇게 연결되는 이제 그런 그 구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제 관계 기관들 이제 회의를 따로 이제 이렇게 이제 한 거고 선거철에 사실은 이제 경찰력도 많이 동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이제 사소한 그런 이제 다툼들 이런 것들도 이제 많이 발생하기도 하고 또 이 사소한 불법 행위들이 또 은밀한 장소에서 많이 이제 벌어지기 때문에 선관위 직원들만으로는 대응이 안 됩니다. 선관위 지역에 뭐 직원들 몇 명 숫자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지역 경찰들이 이제 이때 많이 이제 동원이 되고 이분들이 다니면서 골목골목 이제 그런 행위들을 이제 적발을 하는 그런 역할을 이제 맡게 돼 있고요. 그래서 이제 경찰 같은 경우에 선거철에 또 약간 특진 제도 같은 거를 운영하는 이유도 워낙 이제 이 가외로 고생을 좀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제도를 좀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경찰 또 이제 검찰도 자연스럽게 이제 불법 선거 관련한 업무가 일시적으로 증가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관계장관 회의를 이제 개최를 해서 이 부분은 따로 좀 점검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아무래도 적극적인 투표 참여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남은 이제 사전 투표 일정이라든가 이런 것도 좀 궁금한 지점이고 그리고 재외국민 투표 같은 경우에 재미있는 것이 이제 우리와 수교를 맺은 쿠바에서 처음으로 재외국민 네. 투표도 이뤄진다고 하는데 선거권 행사, 그러니까 참정권 행사를 위한 지원 방안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알아볼까요? 예, 뭐 정상적인 스케줄대로 이제 선거가 이제 다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정부 차원에서도 이제 여러 가지 지원을 좀 아끼지 않고 있는 그런 그 상황이고 또 그걸 또 점검한 것이기도 하고 특히 이번처럼 이렇게 이제 조기 대선으로 치러지게 되는 경우에는 일정이 굉장히 촉박하게 진행이 되잖아요. 그래서 정치권도 굉장히 긴장을 할 수밖에 없지만 중앙선관위를 비롯해서 선거 관리를 하는 쪽에서도 굉장히 긴장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15일 날부터 이제 공식선거 운동은 시작이 된 거고 그다음에 국민들이 많이 기다리는 TV 토론은 18일부터 이제 3차례 정도 이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또 이제 이제 선거 공보물도 이제 발송이 되죠. 그리고 그 전에 이제 벽보 붙는 거, 벽보가 이제 15일부터 붙는 겁니다. 선거 운동은 10일부터 시작을 했네요. 그렇게 진행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재외국민 선거가 먼저 진행이 됩니다. 왜냐하면 해외에서 그 투표용지가 다 국내로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20일부터 25일 사이 이렇게 이제 재외 공간에서 이제 진행이 되는 일정이 있고요. 25일 날 이제 투표용지가 이제 국내 투표용지죠. 저게 이제 인쇄가 이제 되는데 보통 이제 저 날짜가 중요한 이유가 후보 단일화를 이제 하는 마지막 이제 마지노선. 이때 이제 후보 단일화가 되면 해당 후보 관련해서는 인쇄해서 이제 이렇게 표시를 하게
되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 선상 투표도 이제 그 다음 일정으로 이제 진행이 되고요. 국내에서 사전 투표는 이제 26일부터 30일까지 5일 동안 진행이 됩니다. 이때 이제 아마 많이 가실 거라고 이제 예상이 되는데 시간을 좀 이제 착각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본투표 때는 이제 이 조기 대선 같은 경우에는 오후 8시까지도 하는데 이 사전 투표는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된다라고 하는 것 잘 알고 계시면 이제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주제 바꿔서요. 통상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거 제네바 합의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 미국과 중국이 제네바에서 통상 협상을 했는데 생각보다 큰 폭의 서로 상호 관세 인하가 이루어졌습니다. 115%를 인하하기로 했고 이렇게 되면은 미국의 대중 관세는 30% 그리고 중국의 대미 관세는 10% 수준으로 인하가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 진행되는 패턴이 트럼프 일기 때하고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뭐 굉장히 이제 강경 책을 이제 내놓고 그리고 이제 상대국이 하는 거를 봐가면서 이제 조율을 해 나가는 이제 그런 그 방식을 이제 일기 때도 취했던 바가 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마찬가지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좀 생각이 들고요. 이번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뭐 양쪽 모두 그 과도하게 관세를 급속하게 올린 그런 그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내 경제에 상당한 양국 모두 지금 굉장히 피해를 지금 많이 입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물가가 갑자기 오르고 또 수입 물품들이 사라지면서 진열대 사라지면서 이제 민생고가 높아지는 그런 상황이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수출 기업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으면서 또 마찬가지 경제난을 겪고 있고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제 극적인 타결이 이루어지게 된 가장 결정적인 지점은 공급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양국이 지금 최근 들어서 공급망을 따로 구축을 이제 하면서 상대 진영을 이제 차단하는 그런 전략을 쓰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양쪽에 이제 원자재 가격이 오르고 그게 이제 물가 상승으로 장기적으로 연결이 되는 그런 그 구조가 발생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도로 원위치 도로 되돌아가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도 뭐 히토류라든가 이런 거 최근에 이제 수출 규제를 했는데 그런 거 이제 풀자. 우리 쪽도 이제 풀 테니까 공급망 관련해서는 디커플링을 하자. 뭐 이렇게 지금 이제 타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극적으로 타결이 되면서 사실은 우리나라를 비롯한 다른 동맹국들도 조금 숨을 쉴 여지가 좀 생긴 그런 그 상황입니다. 예. 미국이 일으킨 관세 전쟁의 전선 사실 전 세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뭐 중국, 유럽 그리고 동북아시아 뭐 이렇게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전선 역시 중국이었고 여기서 어느 정도 합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향후에 그러니까 우리와 미국의 협의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좀 전망이 되고 특히 이제 주목이 되는 것이 조만간 다가올 제주에서 있을 한미 고위급 통상 협의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어차피 이제 7월 정도에는 이제 그 뭐 딜을 하겠다. 뭐 이제 그런 이제 발표가 이미 나왔던 바가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트럼프 행정부도 무한정 이걸 끌고 갈 수는 없고 조기에 빨리 종식을 시켜서 국내 경제도 좀 안정화를 도모를 해야 되는 이제 그런 그 상황이고요. 미중 이제 무역 협상 결과가 이제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지만 최근에 또 반가운 소식이 하나 전해진 게 미영 통상 합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원래 철강 알미늄, 영국산 철강 알미늄에 25%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던 것을 부과하지 않기로 이렇게 결정이 됐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이제 그 영국이 보잉사의 비행기를 사고 또 미국 쪽에서는 롤스로이스, 영국의 롤스로이스 엔진을 좀 사기로 하고 관세 부과하지 않기로 이렇게 지금 결정이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영국이 내민 카드를 이제 미국이 이제 받았다. 이제 이렇게 이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동일한 패턴으로 접근을 하면 뭔가 좀 이제 타결책이 나올 수 있지 않겠는가. 이제 그게 뭐냐면 그동안에 우리가 이제 계속 이제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만 이제 조선원 관련해서 이제 미국에 협조를 해주는 것. 그와 더불어서 이제 그 알래스카 가스를 더 많이 도입하는 것. 이건 제가 보건대는 충분히 미국 쪽에서도 매력을 느낄 만한 카드라는 거죠. 그래서 그 카드를 이제 활용을 해서 이제 영국식으로 그렇게 타결을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좀 보이기 시작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잠시 전에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이 주재하는 국무회의가 열렸습니다. 모두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제21회 국무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21대 대통령 선거 공직 선거운동이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어제 공명선거관계 장관회의를 주재하면서 관계부처 장관님들과 함께 선거 지원 상황을 점검하고 관련 대책을 논의하였습니다. 이번 대선은 혼란스러운 정치 상황을 딛고 조기에 치러지는 선거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깨끗하고 안전한 선거, 국민 통합을 이끄는 선거가 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와 법무부, 경찰청 등을 중심으로 전 부처가 힘을 합해서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모든 공직자들은 대선 기간 동안 정치적 중립을 확실히 지키면서 자고우면하지 말고 맡은 바 업무에 매진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책임 있는 정부로서 저와 장관님들께서 마지막 단 하루까지 빈틈없이 챙겨야 할 소임은 무엇보다 국민 안전과 민생 경제입니다. 특히 국민 안전은 정부의 존재 이유이자 어떠한 경우에도 정부가 무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정부는 지난 4월 14일부터 6월 13일까지 2개월 동안 전국 2만 2천여 개 시설물을 대상으로 집중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년보다 많은 비와 국지성 호우, 역대급 폭염 등 복합 재난이 우려되는 올해 여름에 대비해서 금주 중에 여름철 자연재난 종합대책도 발표할 예정입니다. 장관님들께서는 소관 시설물 안전과 관련 대책들에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현장을 중심으로 면밀히 점검 이행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특히 최근 대형 산불이 발생한 경북, 경남 지역 등에서는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산사태 등 2차 피해가 우려됩니다. 행안부와 산림청은 해당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하여 토사 유출 방지 조치 등 응급복구를 조속히 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생경제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골목 상권의 체감 경기가 많이 어렵습니다. 정부는 마지막까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마중물을 조금이라도 빨리 부어야 합니다. 지난주 13조 8천억 원 규모의 추가 경정 예산 집행 계획이 확정되었습니다. 재해 재난 대응, 민생 지원, 통상 및 AI 지원 등 시급한 예산 8조 4천억 원은 앞으로 3개월 내 집행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특히 산불 피해 복구와 피해 주민 지원 예산은 즉시 지자체에 교부할 예정입니다. 장관님들께서는 소관 예산이 필요한 분들에게 적기에 제대로 지원될 수 있도록 추경 집행 사항을 각별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정부는 국민과 함께 소상공인을 응원하기 위해서 5월 한 달간 동행축제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130여 개 온오프라인 채널을 통해 가전제품, 식료품 등 2만 4천여 개의 소상공인 우수 제품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 내놓아도 당당하게 경쟁할 수 있는 자랑스러운 우리의 제품들입니다. 각 부처와 공공기관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리며 많은 국민들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지난 4월 SKT 사이버 침해 사고 및 유심 정보 유출로 많은 국민들께서 불편을 겪고 계십니다. 정부의 대응 방향에 따라서 SKT를 중심으로 유심 보호 서비스, 유심 칩 교체 등의 조치를 시행 중이며 어제부터는 유심 칩 교체와 동일한 효과가 있는 유심 재설정 조치도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국민들께서 불안해하고 계신 상황입니다. 과기정통부는 통신사들과 함께 다시 한번 이용자 보호 조치를 면밀히 점검해 주시고 국민들께 대응 사항을 지속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시설은 경제사회를 지탱하는 근간 중의 하나로서 국민 한 분 한 분의 일상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과기정통부 등은
이번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 규명과 함께 재발 방지 대책을 내실 있게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난 일요일 해경 서해 5도 특별경비단을 방문하였습니다. 험한 바다에서도 위험을 무릅쓰고 24시간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있는 해경들의 노고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철통 같은 안보 태세와 사명감으로 임무에 매진하는 모든 군, 경찰, 해경, 소방 관계자들을 비롯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자기 소임을 다하고 계신 일선의 공직자들께 각별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례 없는 권한대행 체제 하에서 한치의 국정 공백 없이 소관 분야를 챙겨주고 계신 장관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장관님들을 중심으로 각 부처는 주요 정책들을 책임있게 마무리해 주시고 국가적 현안들은 차기 정부에서 순조롭게 대응할 수 있도록 차분하게 인계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잠시 전에 있었던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의 국무회의 모두 발언 듣고 왔습니다. 21대 대선 선거운동이 시작됐는데 공직자들의 정치적 중립을 다시 한번 당부를 했고, 그리고 정부 마지막까지 꼭 신경 써야 할 부분 바로 국민 안전과 민생이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예, 뭐 첫 번째로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이제 이번 공명선거 관리 이 부분을 이제 강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국민 안전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계절이 이제 또 돌아오지 않습니까? 이제 장마철이 돌아옵니다. 그러면 토사 유출이라든가 그래서 특히 이번에 이제 산불이 올 봄에 이제 많이 발생했는데 그 나무들이 많이 이제 손상이 되다 보면 토사 유출 이런 게 굉장히 이제 많이 이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산사태 같은 게 또 추가로 이제 그들 지역에서 이제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래서 이 부분 이제 대응 이제 강조를 다시 한번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민생 경제 챙기는 부분, 그 관련해서 이제 추경안 편성도 최근에 이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추경안을 이제 3개월 동안 집중적으로 이제 이 집행을 해서 민생을 좀 안정시켜야 된다 하는 점 이제 강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SKT 사고 최근에 이제 굉장히 크게 발생했는데 SKT 고객만 2,500만 명입니다. 네. 그러면 국민 거의 절반에 해당하거든요. 그만큼 이 사태가 국민 생활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부도 좀 긴장해서 대응하고 있죠. 그래서 그 관련한 이제 대책 이제 강조를 하는 그런 순으로 이제 언급을 좀 했습니다. 예. 통상 관련 이야기 이어가고 있었는데요. 그 4월 수출 실적 좀 살펴보겠습니다. 반도체 관련 수출이 전년 대비 17.2%나 증가를 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트럼프발 관세 전쟁 속에서도 상당히 빛을 발한 셈인데 네. 우리 전체 수출 중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도 20%나 되는 상황입니다. 반도체 수출, 우리 수출을 계속 좀 버티게 해줄 수 있는 힘이 될까요? 뭐 당분간은 그런 역할을 좀 해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반도체 이 주기상 약간 이제 그 수요가 회복되는 그런 주기에 이제 들어섰던 이제 그런 그 상황이기도 하고요. 그와 더불어서 지금 이제 이 관세 전쟁 와중에 반도체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품목별 관세가 지금 부과가 되지 않고 있는 그런 그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른 분야는 전반적으로 지금 수출이 조금 이제 하락세를 좀 보이고 있거든요.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지금 대부분의 국가들이 지금 미국 관세 전쟁 영향으로 그렇게 지금 수출이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속에서도 그나마 이제 이 반도체가 좀 이제 버텨주고 있어서 다행이다 이렇게 이제 봐야 할 것 같고요. 근데 이게 이제 깜짝 효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자동차나 뭐 철강 쪽에서도 최근에 이제 경험했듯이 관세가 부과되기 임박하니까 막 그쪽에서 수출 수입량을 일시적으로 증가시켰던 네. 그런 또 이제 경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도 그런 거 아닌가. 반도체 관세 부과에 앞서서 미리 이제 물량 확보 차원에서 반짝 이제 수요가 발생해서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반짝 수요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지속되기 위해서는 빨리 협상을 잘해서 반도체 이 관세 부과를 이제 막아야 되는
이제 그런 과제가 좀 이제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아직까지 반도체에 대해서는 품목별 관세가 부과가 되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예고가 돼 있고 우리 정부는 우리 반도체에 대해서 좀 특별한 고려를 해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해 놓은 상황인데요. 향후 반도체 관련 좀 통상 협의는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까요? 제가 보기에는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게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중국하고 관세 전쟁을 이제 펼치면서 공급망 이제 위기가 이제 봉착했던 거고 그 공급망을 이제 풀기 위해서 중국하고 이제 협상 타결을 한 거라고 이제 봐야 됩니다. 그런데 반도체도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전략 물자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또 중국의 그 반도체를 다 풀어줄 수가 또 없습니다. 전략적인 이유 때문에. 그러니까 AI 산업 쪽에서 중국이 치고 올라오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기도 하고 또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군사용으로도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이게 전투 장비 이제 고성능화에 굉장히 이제 도움이 많이 되는 장비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거는 미국이 중국산 이제 반도체를 이용할 수도 없고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필요한 물량을 이제 결국은 이제 한국이나 대만 쪽에서 이제 가져가야 되는 이제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지점들 관련해서 우리 정부가 조금 이제 강조를 최근에 한 것으로 그렇게 지금 이제 전해지고 있고요. 그거는 좀 미국 정부에서도 긍정적으로 수용될 가능성이 좀 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종훈 시사평론가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월드투데이입니다. 미국과 중국이 최근까지도 계속 불거졌던 관세 문제 완화를 위한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지난 12일 미국과 중국은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고위급 회담에서 서로 부과한 고율 관세를 인하하고 향후 90일간 무역 조치를 유예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의 대중 관세는 145%에서 30%로 중국의 대미 관세는 125%에서 10%로 낮춰졌는데요. We have reached an agreement on a 90-day pause and substantially moved down the tariff levels. We had very robust discussions. Both sides showed great respect. 이 같은 소식에 중국 주민들은 양국 모두를 불리한 상황으로 이끌었던 무역 전쟁이 중단됐다며 환영했습니다. 首先，这肯定算是一个好消息，就是至少事情是在往好的方向发展的。因为毕竟要考虑到，就是说中美这样子一直的进行的关税贸易战的话，对双方都是两败俱伤的，是没有好处的。我其实还是比较惊讶的，我有想到会达成协议，但是没有想到会这么快，因为他们是也是前2天刚举行这个会议嘛，没想到在这么快就谈拢了。 한편 이날 미중 관세 인하 소식에 뉴욕 증시 등 시장에서는 글로벌 경기 침체 회피 가능성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존의 파도로 불리는 자연 현상을 지키기 위해 브라질의 전설적인 서퍼가 다시 보드를 탔습니다. 브라질의 서핑 챔피언 세르지오 라우스는 아마존 리어림강에서 포로로카라 불리는 조수역 파도를 타며 환경보호 메시지를 전합니다. 라우스는 과거 5m에 달했던 파도가 지금은 절반 크기로 줄었다며 농업과 댐, 가뭄 등으로 자연 균형이 무너졌다고 경고했는데요. 기후 위기와 무분별한 개발로 아마존의 강은 점점 말라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조수역 파도 역시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Aqui é a pororoca. A gente está surfando no maior bioma do planeta. Ano de COP30. Sejam bem-vindos à Amazônia. Essas mudanças climáticas sim interferem, a gente precisa ter olhos para isso e espero que agora a gente tenha esse momento aí especial na Amazônia, lá em Belém, e que a COP30 traga novas esperanças, né, para o Brasil e para o mundo. 라오스는 오는 11월 아마존 도시 베랭에서 열릴 예정인 글로벌 기후 정상회의가 전환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멕시코의 한 작은 마을에서 노동절을 맞아 당나귀들에게 바치는 이색 축제가 열렸습니다. 고된 삶의 동반자에게 보내는 따뜻한 헌사라는데요. 멕시코 오툼바 마을에서 주민들은 당나귀에 올라 폴로 경기를 펼칩니다. 이 이색 축제는 1965년부터 시작된 전통으로 마을 주민들이 생계의 동반자였던 당나귀에게 감사를 표하기 위해 시작됐습니다. 이번 축제는 당나귀 폴로 경기뿐만 아니라 당나귀의 역사적 활용 시험, 분장 퍼레이드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꾸며졌습니다. Estamos en la edición 60 de la Feria del Burro. La Feria del Burro es para conmemorar el trabajo y toda la historia que los burritos tienen a través de la humanidad. Es importante que el mundo conozca que para nosotros los otumbenses el burro ya no es una raza de carga, no es una especie de trabajo, sino hoy día es nuestro amigo, es una mascota para nosotros. 해마다 브라질 전역에는 수천 명의 관광객이 이 축제를 보기 위해 오툼바 마을을 찾고 있다고 하네요. 지금까지 월드투데이 전해드렸습니다. 디지털 성폭력 SOS 가이드가 발간됐습니다. 안전한 교육 현장을 만들기 위한 방법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네, 이 시간 교육부 정일선 양성평등정책 담당관과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담당관님. 디지털 성폭력 SOS 가이드가 발간이 됐는데요. 이제 지난해 9월 참 사회적으로 큰 물의가 있었죠. 네. 디지털 딥페이크 관련된 네. 그런 이후에 좀 잘 이렇게 마련이 된 겁니다. 그래도 배경을 한 번 더 자세히 소개해 주시죠. 네.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해 딥페이크 성범죄 그 사태가 이제 사회적으로 굉장히 큰 충격을 네. 줬었거든요. 그래서 이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응하기 위해서 정부가 지난해 11월에 범정부 대책이라고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는 이번에 이제 그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딥페이크 성폭력 SOS 가이드 5종 이렇게 보여드릴 수 있는데요. 네. 이것을 마련을 해서 네. 각각 뭐 초등학생용, 네. 중고등학생용, 대학생용, 그다음에 뭐 그 학부모형 뭐 이렇게 해서 네. 색깔별로 구분해가지고 이거를 이제 5종을 지금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예, 5가지니까 다 맞는 학부모 네, 대상에 맞춰서 내용도 그렇군요. 조금씩 다 다르게 예. 대응할 수 있도록 만들었고요. 네. 또 이 딥페이크는 이제 어떤 그 디지털 성폭력의 한 유형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안에는 그 딥페이크 성범죄뿐만이 아니라 불법 촬영, 온라인 그루밍, 그다음에 뭐 성적 괴롭힘, 그 모욕기나 명예훼손도 들어가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신속하게 정확하게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이 가이드를 만들었고요. 그 내용에 보면은 디지털 성폭력 유형이라든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관, 정보, 내용, 그다음에 예방 수칙까지 그리고 상황별로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 수록을 했습니다. 너무나 잘 되어 있다고 생각이 되는 게 초등학생용, 중고등학생용이 다 별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초등학생에게 또 너무 많은 정보를 주는 것도 또 어려울 수 있거든요. 거기에 맞는 그런 맞춤형 정보라고 생각이 돼요. 이게 기술적인 용어도 들어가고 하니까 그 학생들이 지금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있잖아요. 그 레인지가 엄청나게 큰 상황이고 또 초등학생 같은 경우는 용어도 어렵고 오히려 이 내용을 알고 이해하기가 참 어려운 상황이어서 그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이제 이 학교 급별로 그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대학생용으로 구성을 했고 또 학생만 한 거는 아니라 그 학생을 지도하고 또 자녀를 또 보호해야 되는 학부모와 교사를 대상으로 또 가이드를 만들어서 그 대응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그 학교 교육 주체라고 하거든요. 학생하고 학부모, 교사 이렇게 3주체가 모두 필요한 그런 가이드를 만들어 보자라고 생각을 해서 만들었고요. 상황에 따라서 이 포인트가 조금 다른데 한 가지 예를 들여다보면 하나 만약에 피해 사실이 발생을 하면 그 피해 학생 입장에서는 가장 두려워하는 게 피해 사실을 당했다는 것보다
부모가 알까봐 그 걱정을 제일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그렇지만 이 부모에게 이걸 이제 알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들을 이제 정보로 제공을 하고 있고 또 학부모는 만약에 내 자녀가 이제 그런 피해를 당했다는 거 알면 비난하거나 꼬중하거나 혼내기가 거든요. 너 왜 그랬니?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와 좀 경청하고 공감하고 그다음에 이걸 어떻게 대응할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가야 되니까요. 그리고 또 교사 입장에서 보면은 학생한테는 부모한테 알리는 게 되게 중요하다. 이 시점에서 그런 것도 알려주고 또 오히려 이제 학부모한테는 혼내거나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이 사태를 초기 대응하고 또 이제 증거를 확보하고 이런 실질적인 방법이 뭔지 중재하는 노력들을 팁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학생과 학부모, 교사별로 나눠서 내용이 각각 담겨 있는 건데 또 하나 주목할 만한 게 가해자와 주변인 또 피해자 각각의 상황을 나눠서도 담겨 있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나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피해자를 위한 가이드는 정말 너무 당연하게 필요한 거잖아요. 근데 저희 교육부에서 조금 걱정을 했던, 고민을 했던 부분은 피해자를 위한 가이드뿐만이 아니라 문제 행동을, 가해 행동을 했던 학생이 분명히 존재를 하는데 이 학생들한테 어떻게 책임감을 가지고 이제 그 책임지는 자세를 가지고 또 이 문제 행동을 반복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잘 거부감 없이 받아들일 수 있게 하는가 이런 생각을 해봤고요. 더 중요한 게 피가해도 중요한데 저희는 그 주변에 만약에 어떤 학급에 그런 일이 발생을 하면 주변인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 주변인의 역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이제 담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친구나 그런 상황에서 이제 그 문제가 발생을 하면 2차 가해를 방지하고 또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그것을 알려주는 그런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이드에서는 이 세 가지 상황을 아주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서 제시하고 있고요. 상황별 대처 방법도 바로 찾아서 이렇게 볼 수 있도록 구성을 했습니다. SNS에서 영상을 보다 보면 이제는 이 영상이 실제 영상인지 딥페이크 영상인지가 구별이 안 갈 정도로 기술이 너무 많이 고도화된 게 사실인데 그래서 이런 기술이 성범죄에 활용된다는 건 반드시 근절돼야 되는 부분입니다. 보니까 이번 가이드에서 학생 눈높이에 맞춰서 이 내용들이 담겼다고 하는데 자세하게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저희가 딥페이크 때문에 이런 가이드를 만들기는 했지만 그것뿐만이 아니라 온라인 그루밍이라든지 불법 촬영이라든지 이런 디지털 유형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린 학생들 입장에서 보면은 이 가이드 자체가 이 내용을 보면 어떤 게 디지털 성폭력인지 알 수 있도록 하고 또 그거에 이제 알아야지 대처를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예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굉장히 많이 알려져서 딥페이크가 범죄라는 것들을 알고 있는데요. 그때 처음 초기 단계만 해도 진짜 사진 가지고 만든 게 아닌데 가짜인데 왜 그렇게 문제가 되느냐 이걸 가지고 가해 학생들 입장에서는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 반박하기도 하고. 근데 절대로 장난으로 만든 가짜 사진, 가짜 범죄가 아니다. 이거는 실제로 그런 일이 있으면 피해자들은 회복할 수 없는 그런 상처를 받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정신적, 사회적 피해를 많이 심각하게 받는 진짜 범죄다. 가짜 영상물이 아니고 진짜 범죄다라는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본 가이드는 이제 초기 대응뿐만이 아니라 이런 인식 개선, 예방 교육에도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만들었습니다. 이 가이드를 보면 디지털 성범죄 유형별로 처벌 수위가 다 나와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 같아요. 그 처벌 수위를 저희가 넣을 거에 대해서 고민은 좀 했어요. 교육의 입장에서 보면 처벌하고 징계를 주고 하는 게 능사는 아니고 또 바람직하지도 않을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지난 그 딥페이크 사태를 겪으면서 그걸 계기로 학생에 대해서는 가해했던 학생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는 엄정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그런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단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디지털 성폭력 같은 경우는 고의성이 높고요. 반복적으로 이제 그게 행위가 되고 또 피해자 입장에서 보면은 정말 완벽한 삭제가 가능할까? 내가 심지어 이런 말씀 드리면 조금 그렇지만
스스로 목숨을 이렇게 버리는 상황에서도 그 영상은 남아서 계속 이렇게 예. 업로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피해자에게 완벽한 회복이 가능한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특수성을 고려해서 어느 정도 엄정한 조치, 처벌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만약에 여기 이제 처벌 내용이 나오는데 최대 7년이라는 거가 예전에는 직접 사진기를 들고 이렇게 찍는 직접적으로 내가 그 장면을 찍었을 때 해당되는 거거든요. 네. 찍거나 유포했을 때. 근데 딥페이크 성범죄 사태 이후에는 가짜로 이렇게 합성을 했다 하더라도 동일한 처벌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네. 저희가 자료를 준비했는데요. 보면서 한번 말씀을 들어볼까요? 네, 어떻습니까? 지금 예. 나오는 것처럼 네. 징역 최대 5년, 벌금 최대 5천만 원이라고 돼 있는 부분이 예전 같으면은 직접 사진을 찍어서 이제 촬영하고 유포하는 것만 했는데 그 밑에 보시면 딥페이크 성적 영상물 제작 유포라고 해서 이제 딥페이크로 만들어진 그런 사진이라 하더라도 똑같이 징역이 최대 7년에서 벌금 최대 5천만 원으로 굉장히 처벌이 강화됐습니다. 이게 네. 지난해 10월에 법 개정이 빠르게 이루어졌거든요. 유포할 목적 없이 만들어진 맞습니다. 딥페이크도 징역 최대 7년이군요. 네, 맞습니다. 예. 그리고 소지 구입 저장 시청이라고 나오잖아요. 네. 예전에는 단순히 내가 가지고 있고 나만 보는 데라고 했을 때는 이게 처벌이 되지 않았는데 네. 그게 이제 문제다. 그래서 단순히 소지하고 보기만 해도 처벌이 대상된다. 이런 거를 알려줘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 가이드 안에도 이런 처벌 조항이나 이런 것들을 넣어서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을 해봤습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사실 딥페이크 처음 나왔을 때 내가 그냥 가지고만 있고 난 만들지 않았는데 맞아요. 이게 무슨 범죄야? 딱 이렇게 그 하시는 포인트예요. 네, 네, 그렇죠. 네. 예, 전 분명히 범죄입니다. 뿌리지도 않았고 난 그렇죠. 내가 보고 내가 가지고만 있었어. 예. 이것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네.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을 포함해서 결국에는 이 디지털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가이드북이 마련됐다고도 볼 수 있는데 맞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포티캣이라는 예방 수칙이 새롭게 제시가 됐습니다. 이거 어떤 내용인지 궁금한데요. 아, 네. 저희가 작년에부터 이제 포티캣 캠페인을 이제 그 전개를 하고 있는데요. 네. 이름 처음 들어보신 네. 분들 계시죠? 포티캣은 포토, 사진. 하고 그다음에 에티켓 그걸 합성한 용어예요. 네. 저희 교육부에서 만든 용어고요. 그게 뭐냐면 요즘 아이들은 이거 하지 마 한다고 해서 못하게 할 수가 없잖아요. 예. 사진 찍는 거는 일상이 됐어요. 저희도 왜 밥 먹기 전에 사진 다 찍고 올리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그래서 사진 찍기가 일상인 학생들한테 이거 사진 찍지 마, 올리지 마 이렇게 하는 게 바람직할까? 그게 또 금지가 될까? 이런 생각을 해서 아이들이 긍정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걸 만들어보자. 네. 그 일상적인 예절로 내면화시키자라는 생각을 해서 그렇게 불법 촬영을 하지 마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올바르게 촬영 문화를 만들어 보자라고 예방을 하다 보면 네. 궁극적으로 불법 촬영을 하지 않게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그 예방 효과를 달성하는 그런 걸 했고요. 예. 지금 나오는 것처럼 포티캣 그 사수칙이라고 있습니다. 캐릭터가 참 귀엽네요. 포티포포라고 해서요. 예. 그 포티포포라는 캐릭터를 통해서 저기 MBTI도 있어요. 아, 포티는 그렇군요. T가 들어가서 T고요. 네. 포포는 F가 들어가서 F입니다. 네. 그래서 이 성격이 상반되는 이 아이들이 그 캐릭터들이 이제 서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친구랑 찍기 전에 먼저 물어보는 거. 상대방의 동의를 구해야 되니까 찍어도 되니라고 물어보고요. 네. 두 번째는 찍을 때 이제 같이 찍을래? 그러니까 안 찍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제가. 네. 그러면 모자이크를 하는 게 아니라 같이 찍을지, 함께 찍을지를 먼저 물어보는 거. 그다음에 세 번째는 공유 전에 그냥 막 올리는 게 아니라 내가 찍었다고 막 올리는 게 아니라 올려도 되니? 네 사진인데 올려도 되니? 라고 물어보는 거. 네. 그다음에 네 번째 이제 공유를 했는데 내가 너무 안 이쁘게 나온 거예요. 네. 싫어요. 그러면 지워달라고 할 때 그래 지울게. 너 올려도 된다고 했잖아라고 하고 난 내 거니까 내 맘대로 이거 아니고 이제 지워달라고 하면 바로 지워주는 그 단계, 4단계에 그거는 쉬워요. 네. 그래서 이게 단계로 생각해 보면 다 4단계 모두 상대방한테 물어보는 거, 동의를 구하는 거. 예.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예절을 갖추는 것처럼 사진 찍을 때도 포티켓을 지키자라는 의미에서 저희가 포티켓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네, 캐릭터도 굉장히 귀엽고 해서 이 포티켓 캠페인은 아이들에게 굉장히 좋아할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래서 학교에서도 이 캠페인에 대해서는 저항감이 없고요. 그렇죠. 호응을 많이 얻고 있습니다. 예. 자, 디지털 성범죄 피해를
받았을 때 일단 피해자 입장에서는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 가장 먼저 고민이 될 것 같아요. 부모님에게 일단 말씀드리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맞아요. 그 부분에 네. 있어서는 걱정이 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네. 피해를 입었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 그 네. 부분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거는 이 5쪽 모두에 그냥 빵하게 강조해서 담겨 있군요. 네. 왜냐하면 제일 먼저 알아야 되니까 예.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을 하시면 이제 오프라인으로는 아까 그 진행자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나 또 학교의 경찰청에서 SPO라고 학교 전담 그 경찰관들이 나와 계시거든요. 네. 이제 그분들한테 그냥 가서 이렇게 얘기하고 신고할 수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보시는 것처럼 피해 신고 중에 경찰청 112는 누구나 네. 알잖아요. 범죄 신고. 예.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난다. 그럼 112 누르시면 되고 또 학교에서는 저희 교육부에서도 그렇고 굉장히 많이 홍보된 그 학교폭력 신고센터 전화가 117로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이들이 학폭이 있으면 117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예. 네. 이것도 학폭처럼 117로 전화하면 바로 연계를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로 되는 게 1377이라고 해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예. 네. 거기 1377로 전화를 하면 바로 신고하고 상담할 수 있도록 돼 있고요. 한 라인이고요. 그 다음에 제일 제가 이제 요번에 117처럼 강조하고 싶은 게 1366이에요. 1366번이요? 네. 예. 1366은 학교 폭력뿐만이 아니라 이제 이 디지털 성폭력 관련해서 정부가 한 전화번호 1366만 기억하면 그 다음 진행 과정까지 다 이제 원스톱으로 지원해주는 그 전화번호이거든요. 네. 그래서 학교에 선생님 보고 하거나 아니면 117 생각하시거나 아니면 1366 정도만 생각을 하시면 예. 이 학생들이 자기 피해 상황을 바로바로 피해 신고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뭐 성범죄 상담 챗봇으로 요새는 뭐 이렇게 바로 이제 그 폰으로 할 수 있으니까 예. 그런 것도 가능하고요. 예. 네. 디지털 성범죄로 혹시나 지금 피해를 겪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이 번호를 꼭 좀 네. 기억하셔서 도움을 받으셨으면 네, 좋겠다는 그리고 또 생각이 중요한 게 이제 그 삭제 지원이잖아요. 그렇죠. 네, 신고도 신고인데 나는 정말 이 사진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이 할 부분 때 너무 중요합니다. 네. 그러면은 그 피해 상담하고 삭제 지원을 하는 국가가 운영하는 기관들이 있어요. 예. 네. 그 나오는 중앙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라고 해서 전화번호도 나오는데 그냥 모르겠으면은 초록창이나 아니면 검색창 그 포털 같은 데 가서 네. 그냥 딥페이크, 뭐 삭제 지원, 뭐 사진 삭제 이런 것만 해도 이쪽이 제일 먼저 뜰 겁니다. 아, 예, 그렇군요. 그래서 중앙지성센터가 있고요. 전국 17개의 시도별로 그 지역에도 똑같은 그 일을 하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 서울, 경기, 부산 같은 경우는 지자체가 이 삭제 지원까지 연계해서 하는 곳이니까 기억해 두시고 그 지역에 136에 전화하시면 지역으로도 바로 연결해주고 삭제 지원 기간도 연계해주고 하니까 네. 네.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소개를 너무 잘 해주셨고요. 또 오늘 가지고 오신 5개 가이드북에 네, 또 네, 하나하나 소개되어 네, 네. 있다는 사실 네.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예. 게 그 아이들 중에는 부모 모르게 삭제 지원할 수 있어요라고 묻는 경우가 그렇죠. 많아요. 알려야 되는데 네. 정말로 못하는 애들이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그 아까 그 디지털 성범죄 지원센터에 그 익명으로 그러니까 부모 동의 없이 네. 그러니까 부모 동의 없이 그 상담 신청이 가능하고요. 예. 네. 경찰에 신고해서 수사가 진행될 때도 난 내가 누군지 알려주고 싶지 않아요. 이렇게 한다면 거기에서 노출 방지를 신상 노출 방지를 위해서 가명으로 그 수사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예. 네. 피해자들을 위한 지원 내용들 좀 살펴보고 있는데요. 또 여기에 가이드북에 하나 담긴 게 피해자에게 절대 해서는 안 될 말들도 좀 담겨 있다고 합니다. 피해자들을 어떤 태도로 좀 대해야 되는지도 담겨 있는 건데 내용을 소개해 주시죠. 네. 잘 해주려고 하다가 그 선의가 독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래서 잘 모르고 하는 행동 때문에 피해자를 더 힘들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가장 중요한 거는 비밀 유지하는 거하고 2차 가해를 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심해야 예. 되는데요. 사건이 발생하면 그 피해자가 누구라더라, 뭐 아니면 어떤 일을 당했다더라, 이 소문이 무성하거든요. 예. 그럴 때 나도 같이 그 소문에 끼어들어가지고 막 그 유포하고 하지 말고 피해자가 누군지 관심도 갖지 말고 그다음에 혹여 어쩌다 내가 사실을 알게 됐다 하더라도 비밀을 지켜주고 그다음에 소문내지 않도록 주의하는 게 굉장히 네. 중요합니다. 네. 근데 이제 비밀 유지하라고 하면 너하고 나하고만 아는 일이라고 절대 입을 안 여는 학생도 있어요. 아. 근데
신뢰할 만한 어른한테는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선생님이나 예. 부모님이나 네. 아니면 믿을 만한 어른이나 그러니까 너하고 나하고 죽을 때까지 이건 없어요. 그래서 이 비밀은 유지하되 믿을 만한 어른에게 그 또 전문기관에게 신속하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같이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그 말씀하신 피해자에게 절대로 해서는 네. 안 되는 말이 아주 구체적인 문장으로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거든요. 네, 지금 나오고 있는데, 네네. 예. 그러니까 처음에 나오는 건 네가 걔한테 어떤 잘못을 한 건 아닐까 이런 종류는 피해자를 탓하는 거거든요. 예. 네가 잘못했잖아. 그리고 저 밑에 보면 뭐 그 SNS 빈공개로 했어야지 왜 공개로 했어 이런 종류도 다 피해자를 탓하는 말들이고요. 예. 또 이제 가해자를 두둔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걔가 원래 그런 애가 아닌데 이런 것 같은 경우는 그 가해자를 두둔하고 편들어 주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말도 절대로 2차 가해가 되기 때문에 절대로 하면 안 된다라는 것들을 저렇게 아주 구체적인 문장으로 이렇게 제시를 해서 아 이런 말들은 하면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지금 예시문을 보니 흔히 생각 없이 할 수 있는 말들이거든요. 맞아요. 자기는 이제 걱정되고 도와준다고 하는 말들인데 그 피해자 입장에서 보면 2차 가해가 되니까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예. 자, 그리고 디지털 성범죄 피해를 당했을 때 증거를 사실 확보해야 하지 않습니까? 되게 중요해요. 이 부분도 그냥 피해를 본 분들은 이거 그 상황에서 어떻게 증거를 확보하냐 많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세요. 지금 가이드북에 나와 있지만 그 부분도 같이 소개해 주시죠. 제일 먼저 할 거는 그 피해 상황을 정리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육하 원칙이라고 했는데 누가 언제 했을 때 누가 했는지 모를 수도 있어요. 누가 했는지 아는가 모르는가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누가 언제 이런 일을 내가 알게 되냐. 언제 했는지는 모르지만 내가 알게 된 시점이 중요하니까 그런 육하 원칙에 따라서 피해 상황을 일단 정리하고 또 그 피해를 확인을 했다면은 증거 확보를 바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 가장 중요한 게요. 피해자나 그 부모가 이 사실을 알았을 때 제일 하기 쉬운 실수가 뭐냐면 너무 당황하고 놀랍고 하니까 사진을 그냥 삭제해 버리는 거예요. 그럼 증거 확보가 안 되고 사진 원본은 날라가 있고 이러니까 그게 가장 실수하기 쉬운 건데 무조건 증거 확보를 먼저 해라. 그리고 피해 신고를 이제 하거나 수사 삭제 지원을 하려고 해도 원본 사진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원본 확보가 제일 필요하고 만약에 원본을 내가 모르고 삭제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러면은 그 경찰에 신고를 하면요 포렌식 같은 걸 통해 가지고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 아니면 사본이라도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이 가이드에는 그 증거 확보하는 방법을 단계별로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대로 따라 하시면 어렵지 않게 증거 확보를 하거나 전문기관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있냐면 협박이 올 때가 있어요. 근데 협박이 계속 올 때 그냥 채팅방을 나가면 그게 또 증거가 안 남기 때문에 알람을 끄고 그냥 채팅방에 남아 있어라라고 저희가 얘기는 하는데 그것도 너무 괴로워요. 그러니까 알람을 안 해놔서 뭐 누른다 뿐이지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때 그 채팅방을 이제 캡처를 해놓고 날짜와 함께 캡처를 해놓고 알람도 끄고 증거를 확보한 다음에 나가라. 그냥 나가지 마라. 이런 것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나오는 증거 확보 방법대로 따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가이드북 내용 구체적으로 살펴봤는데요. 이 가이드북이 지금 현재 교육 현장에 배포가 돼 있습니다. 학교나 이런 데서 활용을 할 수가 있는 건데 구체적으로 이 가이드북을 활용할 수 있는 사례를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처음에 저희가 이 가이드북을 만들 때는 그러니까 이제 문제 상황이 발생했을 때 학생이나 뭐 주변인 피해자 입장이 돼서 이제 어떻게 대응할 건가 그런 것들도 알려주고 또 학생뿐만 아니라 이제 학부모나 교사가 당황하지 않고 대응할 수 있도록 초기 대응을 잘 할 수 있게 쉽게 찾아보는 그런 대응 자료로 만들었거든요. 실제로는. 근데 발간하고 나니까 되게 좋았던 게 제일 반가웠던 소식이 그 전국에 말씀하신 것처럼 초중등 학교, 대학교까지 다 이게 배포가 됐어요. 학부모, 교사까지 갔지만 그냥 학교 현장에서 이거를 보니까 이 가이드가 대응 초기에 그냥 내가 찾아보는 정도가 아니라 예방교육 자료로 굉장히 훌륭한데? 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지 못했던 처음에 기획 의도는 아니었으나 이게 실제 교사 연수나 아니면 대학에서 선고충 상담을 하시는 그 전담 인력에게 예방교육 자료로도 활용이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서 기대가 큽니다. 굉장히 반가운 소식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디지털 성범죄 예방
하고 또 이 부분에 대응하기 위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또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이 부분들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네, 저희 교육부하고 17개 시도 교육청이 같이 그 특별 교부금 사업이라고 해서 하고 있는데요. 23년부터 불법 촬영 그 예방 및 근절 사업을 쭉 해오고 있는데 올해는 특별히 디지털 성폭력 그 주제를 좀 추가하고 강화해서 이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특히 이제 6월 달부터는요. 초중고 학교 400개를 선정을 해서 전문가들이 학교에 직접 찾아가요. 가서 이제 불법 촬영 취약 공간, 뭐 화장실이라든지 탈의실 뭐 이런 공간이 있잖아요. 거기를 이렇게 다 점검도 해주고 또 디지털 성폭력 예방되는 그 현장 컨설팅을 해서 학교에 알려드려요. 예. 이러이러한 부분들은 개선하는 게 좋겠다라고 알려드리는 것을 한 6월 달부터 지금 하고 할 계획이고요. 이때 이제 이 가이드 들고 가서 같이 대응 할 수 있는 현장 교육도 함께 진행할 계획입니다.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소개했던 포티켓 캠페인 있잖아요. 그 내용을 그냥 그러니까 그래 같이 찍을래 뭐 이런 것만 한다고 해서 너무 밋밋하잖아요. 아무리 네. 사수치기라고 해도 게임으로 만들었어요, 저희가. 그래서 이 게임을 그냥 그러니까 보드 게임 하듯이 아케이드 게임 하듯이 그렇게 아이들이 직접 참여해가지고 이 게임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올바른 촬영 문화를 내면화할 수 있고 또 이 사수칙도 서로 말하면서 게임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수칙을 가질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네. 이것도 저희가 6월 달 지금 시작을 할 계획이고요. 대학교, 지금은 초중고 중심으로 말씀드리긴 했는데 대학교에도 축제 기간에 이렇게 천막 같은 거 치고 네, 부스 만들잖아요. 예. 우리 축제 때 그렇죠. 예전에 해보셨죠? 다 네, 활용을 해보셨죠? 했었죠. 예. 그중에 한 공간을 저희가 학교 측하고 얘기해서 네. 공간을 얻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디지털 성범죄 또 교제폭력 이런 게 많으니까 그 예방 프로그램을 아주 재밌게 만들었어요. 네. 그 제목도 연애의 참견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는 것처럼 연애의 따뜻한 참견이라고 해서 저희가 이걸 하면 안 되니까 그 안 되는 팁이나 성지 감수성을 높일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을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체험 부스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에 상명대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거기 나온 반응이 포티켓이라는 새로운 용어를 알아서 너무 좋다. 네. 그리고 연인 간에 사진을 찍을 때도 좀 찝찝한 거예요. 예를 들면 이게 사진으로 남으면 어떡할까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렇지만 말을 못했는데 이거를 알고 나니까 그런 사이, 친밀한 사이에서도 그런 부정적인 감정이 들 때는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지 않았을 때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할 수 있겠구나. 이런 얘기를 직접적으로 해줘서 굉장히 보람이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 밖에 좀 다양한 콘텐츠, 그다음에 뭐 직무연수 이런 거 통해서 학교 현장에서 바로바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제공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디지털 기술이 계속 발전하면서 디지털 성폭력도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이제 앞으로 새로운 유형의 어떤 또 디지털 성범죄가 발생할지도 지금 모르는 상황인데요. 이러한 흐름 속에서 어떤 대응 방안을 갖고 계신지 마지막으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많이 걱정이 돼요. 기술 발전을 우리가 못 따라가니까 지난해 딥페이크 사태를 겪으면서 생각한 게 사안이 발생하고 나서 후속 조치를 하는 거는 아무리 빨리 해도 한계가 있더라. 이런 생각이고요. 교육부가 솔직히 어느 부처보다 빠르게 신속하게 대응했다고는 했는데 이미 발생한 피해자의 그 고통이나 이런 걸 생각을 하면 책임감도 많이 느끼고 또 이제 마음도 아프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술 발전이란 게 너무 하루가 다르게 발전을 하다 보니까 그 방향을 예측해가고 저희가 먼저 가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 매번 뒤만 쫓아가게 되고 그다음 후속 조치만 하는 거라서 그거보다는 그 학생들의 인식을 개선을 하고 올바른 가치관을 정립시키는 게 더 바람직하겠다. 그러면 어떤 도전이 와도 우리가 빠르게 그리고 아주 흔들리지 않고 대응할 수 있겠다 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핵심이 디지털 세상을 사는 이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라고 하잖아요. 이 학생들이 가치관을 어떻게 갖는지 또 학교 구성원들의 인식 개선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대상별 맞춤형 예방 교육이 관건이라고 생각을 해서 한 축에는 그 디지털 리터러시라고 하는 가치관을 정립하고 윤리 교육을 하는 그런 부분, 또 다른 한 축에는 상대방의 동의에 기반해서 이런 그 디지털 성폭력을 예방할 수 있는 예방 교육 이런 것을 하려고 하고요.
단순히 교육을 하는 거에 그치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이걸 따라줘야 되는 거니까 좀 더 입체적이고 문화적인 전략이 어떤 건지를 생각을 해서 학생들의 수용성을 좀 높이는 그런 방향으로 정책을 대응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교육부 정일선 양성평등 정책 담당관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뉴스 전해드립니다. 미국과 중국이 고위급 무역 협상에서 90일 동안 관세를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양측 모두 115%포인트 내리기로 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중국과의 무역 관계가 재설정됐다며 이번 주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통화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혜진 기자입니다. 미국과 중국은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후 첫 무역 협상 결과 양국이 서로 부과했던 고율 관세를 90일간 인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미국은 앞서 중국산 제품에 매겼던 145% 관세를 90일간 30%로 인하하기로 했고, 중국도 125% 대미 관세를 10%까지 줄일 예정입니다. 연일 맞불 관세를 주고받으며 치킨 게임으로 치닫던 미중 관세 전쟁이 잠시 휴전에 들어간 셈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양국의 이번 무역 합의와 관련해 가장 큰 성과는 중국이 시장을 개방하기로 한 거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중국과 무역 관계가 완전히 재설정돼 있다며 중국은 모든 비관세 장벽을 유예하고 없앨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China will also suspend and remove all of its non-monetary barriers. They've agreed to do that. Well, they're very numerous, but again, to me, the biggest thing that came out of that meeting is they've agreed. Now we have to get it papered, but they've agreed to open up China. It's going to be great for everybody. 자동차나 철강, 알루미늄, 의약품 등 품목별 관세는 이번 90일간 관세 인하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 미중 관계가 매우 좋은 상황이라며 이번 주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통화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에 부과하는 20% 펜타닐 관세에 대해선 중국이 해당 마약의 공급을 중단하면 큰 보상이 있을 거라고 언급했습니다. 미중 양국은 무역 협상을 이어갈 논의 체계를 구축하는데 미국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과 제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 대표, 중국 측에선 허리펑 국무원 부총리가 대표단으로 계속 참여합니다. 양국은 필요한 경우 고위급뿐 아니라 실무급 협상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KTV 이혜진입니다. 네, 조금 전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이천 물류센터에서 화재가 발생해서 소방 대응 2단계로 상영이 됐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에 쏘아올린 관세 전쟁, 합의가 점차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반도체와 의약품 등 품목별 관세 부과 대상 중심으로 미국과 적극 소통해 수출 영향을 최소화하기로 했습니다. 신국진 기자입니다. 미국과 중국이 고위급 무역 협상에서 상대국 제품에 부과했던 고율의 관세를 한시적으로 대폭 인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앞서 미국과 영국은 10%의 기본 상호관세를 유지하는 내용의 무역 협상을 타결했습니다. 이처럼 관세 관련 글로벌 논의가 구체화되는 가운데 정부는 김범석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 주재로 제4차 통상현안 관련 범정부 국내 대응 TF를 개최했습니다. 회의 참석자들은 글로벌 관세 논의 과정에 대해 주요 분야별 품목별 관세에 대한 준비가 중요하다고 공감했습니다. 특히 품목별 관세부가 대상으로 언급된 반도체는 미국과 적극 소통해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이 우리 의약품 최대 수출국인 만큼 의약품 역시 수출 영향을 최소화해 면밀히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또 농수산식품은 국내 영향을 분석한 뒤 농식품 수출정보 데스크를 운영, 대미 수출 문제 해소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회의에서는 추경에 포함된 관세 피해와 수출기업 지원 사업 집행 계획도 점검했습니다. 수출 바우처는 이달 중 사업 공고를 하고 6월부터 지급하는 등 집행에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긴급 경영안정자금도 5월 중 바로 신청 접수하고 원스톱 관세 대응 지원본부를 중심으로 매주 접수 처리 중인 관세 애로 현황을 확인 후 대응합니다. 한편 정부 지원 대책을 기업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누리집의 글로벌 통상 정보와 관세 대응 지원 사업을 구체적으로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KTV 신국진입니다. 유심 해킹 사태 이후 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SK텔레콤이 어제부터 유심 재설정 기능을 도입했습니다. 교체 없이 유심 정보를 바꾸는 것만으로 피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인데요. 유심 보호 서비스도 해외 로밍 중에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됐습니다. 김유리 기자입니다. 유심 교체를 신청하고 대기 중인 고객은 11일 24시 기준 721만 명에 이릅니다. 실물 유심 부족이 이어지자 SK텔레콤은 12일부터 유심 재설정 기능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유심 정보 일부를 새로운 정보로 변경하는 방법입니다. 사용자 식별, 인증 정보 일부를 바꾸면 유출된 유심 정보로 복제를 시도해도 시스템 접속이 차단됩니다. 즉, 유심 교체와 동일한 보안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유심 교체와 달리 금융인증서나 티머니, 연락처 등을 재설정할 필요가 없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단, 유심 교체와 마찬가지로 유심 재설정을 할 경우에도 대리점에 직접 가야 합니다. SKT는 유심 교체 문자를 받고 티월드 매장을 방문한 고객분들을 대상으로 유심 교체하는 방법과 유심을 물리적으로 바꾸지 않고 하는 방식의 유심 재설정 방법을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고객분들께서는 이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유심 재설정을 완료했지만 향후 유심 교체를 원할 경우 전국 티월드 매장에서 1회 무료로 교체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불법 유심 복제를 차단하는 유심 보호 서비스도 한층 강화됐습니다. 이 서비스는 고객의 단말기 정보와 유심 정보를 하나로 묶어 관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하지만 해외 로밍 시 사용이 제한되는 불편함이 제기돼 왔는데 12일부터 해외 로밍 중인 고객도 유심 보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SK텔레콤은 현재 유심 보호 서비스에 가입돼 있지 않은 고객들을 대상으로 오는 14일까지 순차적으로 자동 가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미 서비스에 가입된 고객들은 12일부터 업그레이드된 서비스로 자동 변경됩니다. KTV 김유리입니다.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지막 단 하루까지 빈틈없이 챙겨야 할 소임은 국민 안전과 민생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권한대행은 오늘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특히 국민 안전은 정부의 존재 이유이자 어떠한 경우에도 무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제21대 대통령 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이번 주부터 본격 시작됐다며 그 어느 때보다 깨끗하고 안전한 선거, 국민 통합을 이루는 선거가 될 수 있도록 모든 부처가 힘을 모아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정부가 제21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한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습니다.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위법 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현석 기자입니다. 6월 3일 치러지는 제21대 대통령 선거의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가운데 정부가 공명선거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기간은 짧지만 어느 때보다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가 되도록 정부는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습니다. 금품 수수와 불법 단체 동원, 공무원의 선거 관여 등
5대 선거범죄 차단을 위해 범정부 차원의 모든 역량을 동원합니다.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은 선거관리위원회와 긴밀한 협력에 나섭니다. 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어떠한 불법 사항도 용납하지 않고 무관용의 원칙으로 대응할 방침입니다. 특히 선거 분위기에 편성한 각종 이익 집단들의 불법 집단 행동, 폭력 집회, 공무 집행 방해 등 법질서 훼손 사범에 대해서도 끝까지 수사하여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습니다. 정부는 이번 선거의 중요성을 고려해 국민이 빠짐없이 투표에 참여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선거 당일 투표가 어려운 유권자는 이달 29일과 30일 이틀 동안 진행되는 사전투표에 참여하면 됩니다. 아울러 민생산업 현장에는 근로자의 투표권 행사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KTV 윤현석입니다. 최근 가공식품과 외식 물가 상승으로 소비자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원재료 상승 등으로 식품업계 부담도 만만치 않은데요. 정부가 농식품 수급 안정을 위한 대응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최유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4월 소비자 물가 조사에서 가공식품은 지난해보다 4.1%, 외식은 3.2%가 상승했습니다. 소비자는 물론 식품업계의 원재료 구입 부담까지 커지는 상황. 정부가 농식품 수급 안정을 위한 대응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주요 식료품 할당 관세 적용과 원료 구매 자금 지원 등 업계 부담 완화 조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또 추경으로 확보한 1,200억 원의 할인 지원 예산을 가정의 달 등 성수기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추경으로 추가적으로 확보한 할인 지원 예산 1,200억 원에 대해서는 가정의 달, 그리고 여름 휴가철, 그리고 추석, 그리고 김장철 등 성수기에 집중 투입해서 체감 물가를 낮추는 등 수급 및 가격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외식비는 배달 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해 공공배달앱 활성화를 추진합니다. 공공 앱을 통해 2만 원 이상 3회 주문 시 만 원의 할인 쿠폰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오는 6월 말 지급 예정이며 650만 명 정도가 수혜를 볼 전망입니다. 지난해보다 5% 가까이 오른 축산물은 가공용 원료육 10,000톤의 할당 관세를 적용해 국내 공급을 늘립니다. 가정의 달 축산 자조금을 활용한 주요 유통업체 할인 행사도 이어집니다. 농산물은 봄작형 채소류 생산 증가로 1.5% 하락하는 등 비교적 안정세라고 정부는 설명했습니다. 사과와 배 등 과일류는 햇과일이 출하되는 7월까지 가격 안정이 지속될 거란 전망입니다. 정부는 가격 담합 등 불공정 거래 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관계부처와 함께 강도 높은 조사와 처벌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KTV 최유경입니다. 오늘 가벼운 옷차림 하셔도 좋겠는데요. 어제보다 덥겠고 볕도 강하겠습니다.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게 나타나겠는데요. 외출하실 때 자외선 차단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한낮에 대부분 25도를 웃돌며 초여름 더위가 나타나겠습니다. 서울이 25도, 강릉과 경주는 29도로 동쪽 지역은 낮 기온이 30도 가까이 오르겠습니다. 오전까지는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과 충청 지역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게 나타나겠고요. 오후에는 공기질을 회복하면서 전국의 초미세먼지 농도 보통 단계가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과 세종 25도, 광주 27도, 대구는 28도, 강릉 29도로 동쪽 지역이 더 덥겠습니다. 모레인 목요일에 비가 내리겠고 주말과 휴일에는 대체로 구름만 지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자, 앞서 날씨에서 전해드린 것처럼 한낮에는 제법 덥다라는 표현이 맞는 것 같습니다. 날씨가 더워지면 움직임도 좀 줄어드는데 요즘 천천히 뛰는 그런 슬로우 러닝도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육체적인 부분도 그렇고 정신적인 효과도 있는데요. 네, 이 슬로우 러닝이 목표 시간과 거리를 서서히 늘려가면서 달리는 겁니다. 천천히, 꾸준히라는 키워드가 떠오르는 대표 운동인데요. 새 운동 찾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이 슬로우 러닝 도전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오늘 하루 천천히, 꾸준히의 가치 생각해보셔도 좋겠습니다. 네, 저는 슬로우 러닝이라고 해서 그냥 천천히 뛰는 건 줄 알았는데 네. 목표를 천천히 올려가는 그런 거군요. 여러분들 네. 슬로우 러닝 한번 도전해보시기 바랍니다. 생방송 대한민국 1부 마칩니다. 저희는 내일 오전 10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